1994년 10월 13일 부산 해운대구 중동중학교 2학년 3반 학생 2명이 수학여행 중 집단 실종되었습니다. 27년이 지난 2021년 실종된 학생 중 한 명인 김민수의 어머니 박영희 씨가 아들의 무덤을 찾던 중 발견한 작은 뼈 조각 하나가 이 사건의 진실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 뼈 조각에서 나온 DNA 검사 결과는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김민수는 살아있었고 지난 27년간 다른 신분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영희 씨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뼈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27년간 숨겨온 가장 어두운 비밀의 열쇠였습니다. 그날 아침 박영희 씨는 평소처럼 아들의 가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빈관이 묻혀있는 그 자리에서 그녀는 매일 아침 아들과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비가 내린 뒤 흙이 패이면서 작은 뼈 조각 하나가 드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동물의 뼈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뼈는 너무나 인간의 것 같았고 무엇보다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런 진실을 밝혀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박영희 씨는 즉시 그 뼈 조각을 경찰서에 가져갔습니다. 담당 형사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27년 전 사건의 유가족이 또 다른 단서를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가 나온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뼈는 김민수의 것이 맞았지만 문제는 그 뼈가 최근에 죽은 사람의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6개월 전에 죽은 사람의 뼈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민수는 27년간 살아있었고 6개월 전에야 진짜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27년간 실종으로 처리된 이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나머지 41명의 학생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수사팀이 재구성한 1994년 10월 13일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중동중학교 2학년 3반 학생들은 경주로 수학여행을 떠났습니다. 담임교사 이정호와 부담임 김선영 그리고 학부모 도우미 3명이 함께했습니다. 첫날 밤 불국사 근처 여관에서 묵은 학생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 아침에 발생했습니다. 오전 7시 기상시간이 되었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담임교사가 방을 확인해보니 모든 학생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침대는 잠든 것처럼 정리되어 있었고 짐들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학생들만 공기처럼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정호 교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대규모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KBS, MBC, SBS 모든 방송사가 연일 특보를 내보냈고 전 국민이 이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학생들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주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발자국 하나, 옷 조각 하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여러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집단 가출설, 납치설, 사고설 등이 거론되었지만 어느 것도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상한 점은 학생들이 모두 잠옷 차림으로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10월 중순의 쌀쌀한 날씨에 잠옷만 입고 나갈 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담임교사 이정호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42명의 학생이 동시에 사라졌는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더욱이 이정호 교사는 학생들과 같은 층에서 잤다고 했습니다. 부담임 김선영 교사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사팀은 여관 주변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여관 주인 박철수 씨는 그날 밤 이상한 일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새벽 3시경 큰 트럭 소리가 났다고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 트럭이 학생들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여관 근처에는 CCTV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립 2명의 자녀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것입니다. 박영희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경찰서를 찾아가 수사 진행 상황을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아직 단서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언론의 관심도 줄어들었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터지면서 자식 2명의 실종 사건은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매일이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돌아올지 살아있기는 한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1995년 사건 발생 1년 후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수사를 축소했고 언론도 더 이상 이 사건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박영희 씨를 비롯한 학부모들은 중동중 2, 3반 실종 학생 가족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들은 자체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족회는 먼저 당시 수학여행에 참가했던 교사들을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담임교사 이정호는 사건 후 정신적 충격으로 교직을 그만두고 고향인 전라남도 순천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족회 대표들이 그를 찾아갔을 때 이정호는 크게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이정호는 가족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날 밤 정말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자신도 학생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보기에 그의 태도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김민수 어머니 박영희 씨가 세부적인 질문을 할 때마다 이정호는 눈을 피했습니다. 부담임 김선영 교사는 더욱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사건 직후 갑자기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가족회에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김선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족들도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연락을 차단하는 것 같았습니다. 학부모 도우미 중 한 명이었던 최영수 씨는 사건 후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 후에도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가족회에서 그를 만나려 했지만 최영수 씨는 그날 일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기억 상실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당시 수학여행에 참가했던 모든 어른들이 사건 후 각기 다른 이유로 부산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정호는 고향으로, 김선영은 미국으로, 최영수는 정신병원으로, 나머지 학부모 도우미들도 모두 이사를 갔습니다.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모두가 부산을 떠난 것입니다. 1996년 가족회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탐정 조민호 씨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이 놓친 부분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민호 탐정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여관 주인 박철수 씨의 증언이었습니다. 새벽 3시경 들렸다는 큰 트럭 소리 말입니다. 조민호 탐정은 당시 경주 지역의 운송업체들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1994년 10월 14일 새벽 그 시간대에 운행된 대형 트럭들의 목록을 확보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한 대의 트럭이 당일 부산으로 향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운전기사는 김대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김대철을 찾아가 보니 그는 이미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들은 흥미로운 증언을 했습니다. 김대철이 1994년 그 사건 이후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잠꼬대로 아이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대철의 부인 이순자 씨는 남편이 죽기 전 이상한 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이들을 태우고 갔는데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자신은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중얼거렸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술에 취한 헛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조민호 탐정은 김대철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김대철이 소속되어 있던 운송회사는 대한운수였습니다. 이 회사의 사장은 정문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문식을 만나려 했지만 그 역시 회사를 정리하고 어디론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조민호 탐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문식의 행적을 추적했고 마침내 그가 제주도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가족회 대표들과 함께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정문식을 만났을 때 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온 것처럼 말입니다. 정문식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간절한 호소에 점차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박영희 씨가 아들 민수의 어릴 적 사진을 보여주며 눈물을 흘릴 때 정문식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정문식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994년 10월 13일 밤 그는 정체불명의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주에서 부산까지 특별한 화물을 운송해달라는 의뢰였습니다. 평소보다 10배나 많은 운송비를 제시했기 때문에 의심스러웠지만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대 화물을 확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에게도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문식은 김대철에게 단순히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일이라고만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김대철이 돌아온 후의 모습은 평상시와 달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대철은 정문식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아이들 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울음소리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운송했다고 했습니다. 정문식은 김대철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뉴스에서 중동중학교 학생들의 실종 소식을 들었을 때 정문식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대철이 운송한 날짜와 학생들이 실종된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정문식은 자신들이 끔찍한 일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문식은 즉시 김대철을 불러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대철은 컨테이너를 부산 감천항에 있는 한 창고로 운송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이 컨테이너를 인수받았다고 했습니다. 김대철은 그 사람들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전문적인 조직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정문식은 경찰에 신고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사람은 정문식에게 입을 다물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이 일을 누구에게라도 말하면 정문식과 그의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정문식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는 김대철에게도 절대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김대철은 이미 정신적으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매일 술을 마시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김대철은 알코올 중독으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정문식은 김대철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의심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김대철을 제거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문식은 회사를 정리하고 제주도로 도망쳤습니다. 지난 27년간 그는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양심과 자신과 가족의 안전 사이에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문식의 증언을 들은 가족회는 즉시 부산 감천항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7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창고는 이미 철거되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민호 탐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감천항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감천항에서 30년간 일한 하역업체 사장 김영철 씨는 흥미로운 증언을 했습니다. 1994년 10월경 평소와 다른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밤중에 대형 컨테이너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모두 외부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컨테이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기억했습니다. 김영철 씨는 당시 호기심에 가까이 가려고 했지만 경비원들이 접근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컨테이너는 배에 실려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김영철 씨는 그 배가 어느 나라로 향했는지는 모르지만 외국 선박이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조민호 탐정은 1994년 10월 중순감천항에서 출항한 외국 선박들의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의 협조를 받아 당시 출입항 기록을 확인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0월 15일 파나마 국적의 화물선 오션 스타호가 부산을 출항해 동남아시아로 향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배의 소유주였습니다. 선박 등록 정보를 추적한 결과 이 배는 국제적인 인신매매 조직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27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 배의 행방을 추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가족회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이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외국으로 팔려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로 갔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영희 씨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들 민수가 어디선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1997년 예상치 못한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우연히 한국어를 하는 아이들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 관광객은 방콕의 한 공장 지역에서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아이들 여러 명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로 대화했지만 태국인 감시자들에 의해 통제받고 있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가족회는 즉시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박영희 씨를 포함해 5명의 부모들이 방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태국에서의 수색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있었고 현지 경찰의 협조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더욱이 인신매매 조직은 이미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옮긴 후였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방콕 곳곳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며칠간의 수색 끝에 한 태국인 여성이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한 공장에서 한국인 아이들을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아이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하면서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려는 아이들은 심하게 구타당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일부 아이들이 병으로 죽어갔다는 증언이었습니다. 박영희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아들도 그런 끔찍한 상황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장은 이미 문을 닫았고 아이들의 행방은 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은 태국에서 한 달간 머물며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인신매매 조직은 정교하게 조직되어 있었고 아이들을 계속 이동시키며 추적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빈손으로 한국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가족회는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외교부와 국정원에 아이들의 수색을 의뢰했지만 공식적인 도움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미 오래된 사건이고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족회의 활동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체념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박영희 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자서라도 아들을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영희 씨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해외 한인 커뮤니티에 아들의 사진을 올리고 실종자 찾기 사이트에 정보를 등록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컴퓨터 앞에 앉아 전 세계 어디선가 아들의 소식이 올라오기를 기다렸습니다. 2005년 박영희 씨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선교사로부터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 선교사는 현지에서 한국어를 하는 젊은 남성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남성은 자신이 어릴 때 한국에서 왔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기억은 없다고 했습니다. 박영희 씨는 즉시 필리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 남성은 민수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다른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래도 박영희 씨는 그 만남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곳곳에 한국에서 온 아이들이 흩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젊은 남성은 자신도 어릴 때 배를 타고 필리핀에 왔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온 다른 한국 아이들이 여러 나라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일부는 태국으로, 일부는 캄보디아로, 일부는 베트남으로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박경희 씨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들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컸고 언어와 문화의 차이도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박영희 씨는 국제 실종자 찾기 단체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기구였습니다. 그들은 박영희 씨의 사연에 감동받아 무료로 수색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국제단체의 도움으로 수색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수색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인신매매 조직들이 아이들을 전 세계로 팔아넘겼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활동하는 국제구호단체로부터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들은 현지에서 구조한 강제노동 피해자 중에 한국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남성은 한국어를 할 줄 알았지만 자신의 정확한 신원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박영희 씨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민수일까요? 그녀는 즉시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프놈펜의 구호센터에서 그 남성을 만났을 때 박영희 씨는 실망했습니다. 그 사람은 민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이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남성의 이름은 이진우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1994년 한국에서 친구들과 함께 어디론가 끌려왔다고 기억했습니다. 배를 타고 여러 나라를 거쳐 캄보디아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벽돌 공장에서 강제 노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진우는 자신과 함께 온 다른 한국 아이들의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40명 정도가 함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나라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일부는 병으로 죽었고 일부는 도망치려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진우가 기억하는 친구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중동중학교 2학년 3반 실종 학생들의 이름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민수, 박지영, 최동혁, 이수진 등 박영희 씨가 너무나 잘 아는 이름들이었습니다. 박영희 씨는 이진우에게 민수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이진우는 민수를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 자신과 같은 공장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민수는 다른 곳으로 팔려갔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태국이나 베트남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진우의 증언을 통해 박영희 씨는 아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비록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민수는 어디선가 살아있을 것입니다. 박영희 씨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수색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박영희 씨는 이진우의 증언을 바탕으로 정부에 다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는 동남아시아 각국에 수색 협조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비공식적으로 정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여러분은 20년 넘게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해 이렇게 노력할 수 있으신가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없으셨을까요? 2017년 베트남 호치민에서 또 다른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현지 경찰이 인신매매 조직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으로 보이는 남성을 구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기억을 많이 잃었지만 한국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박영희 씨는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 사람은 민수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 남성은 중동중학교 2학년 3반 학생이었던 최동혁이었습니다. 최동혁의 부모는 이미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박영희 씨에게는 소중한 단서였습니다. 최동혁은 이진우보다 더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수가 2010년경 태국으로 팔려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민수가 결혼을 했다는 소식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현지 여성과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영희 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기쁨과 함께 아들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20년 넘는 시간이 흐르면서 민수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2019년 박영희 씨는 태국 방콕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태국 정부의 공식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태국 경찰은 한국인 남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몇 주간의 수색 끝에 드디어 민수로 보이는 남성을 찾았습니다. 그는 방콕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태국 여성과 결혼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한국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솜차이라는 태국 이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박영희 씨가 그를 만났을 때 그녀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분명히 민수의 얼굴이었지만 그는 박영희 씨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어도 거의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20년 넘는 세월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박영희 씨는 며칠간 그 남성을 관찰했습니다. 얼굴은 분명히 민수 같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면서 얼굴도 많이 변했고 무엇보다 그가 한국에 대한 기억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자고 제안했지만 그 남성은 거부했습니다. 자신은 태국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태국 경찰의 도움으로 그 남성의 과거를 조사해보니 그는 2010년경 갑자기 이 마을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당시 그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 상태였고 기억을 거의 잃은 상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돌봐주면서 점차 회복되었지만 과거에 대한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영희 씨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어릴 적 사진들을 가져와서 그 남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민수가 유법 살 때 찍은 사진을 봤을 때 그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마치 뭔가를 기억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영희 씨는 민수가 좋아했던 동요를 불러주었습니다.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라는 노래였습니다. 민수는 어릴 때 이 노래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박영희 씨가 노래를 부르자 그 남성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그 남성은 이상한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어떤 여자가 자신을 부르는 꿈이었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실 같은 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는 꿈도 꿨다고 했습니다. 박영희 씨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비록 기억을 잃었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는 아직 한국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며칠 더 머물면서 그 남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 음식을 해주고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점차 그 남성에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어 단어들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학교, 친구 같은 단어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먹어보더니 익숙한 맛이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 먹어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 남성은 여전히 자신이 태국 사람이라고 주장했고 태국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설령 그가 민수라고 해도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영희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더 컸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자신이 나타나서 그의 삶을 흔들어 놓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박영희 씨는 DNA 검사를 강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남성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언제든지 기억이 돌아오면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복한 삶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박영희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을 찾았을 수도 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가 민수라고 해도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박영희 씨는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여행이 어려워졌습니다. 박영희 씨는 더 이상 태국에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남성과 가끔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의 한국어 실력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남성으로부터 놀라운 전화가 왔습니다. 그가 꿈에서 자신의 한국 이름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김민수라는 이름이 꿈에서 계속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살았던 기억도 조금씩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박영희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로 그가 민수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도 여전히 태국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초 박영희 씨는 일상적으로 민수의 가묘를 찾았습니다. 27년간 변함없이 이어온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전날 밤 비가 많이 내린 후라 흙이 패여 있었고 그 사이로 작은 뼈 조각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물의 뼈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박영희 씨는 그 뼈 조각을 경찰서에 가져갔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뼈는 김민수의 것이 맞았지만 최근에 죽은 사람의 뼈였습니다. 정확히는 6개월 전에 죽은 사람의 뼈였습니다. 이것은 민수가 27년간 살아있었고 6개월 전에야 진짜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7년 전 실종 사건이 갑자기 살인 사건으로 바뀐 것입니다. 수사팀은 먼저 그 뼈 조각이 어떻게 가묘에 묻혔는지 조사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곳에 묻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가묘 주변의 CCTV를 조사한 결과 6개월 전 한밤중에 수상한 인물이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뭔가를 묻고 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뼈의 사망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수사팀은 태국에 있는 그 남성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혹시 그가 진짜 민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태국 경찰의 협조를 받아 그 남성의 DNA를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김민수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김민수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6개월 전에 죽은 김민수는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수사팀은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6개월 전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전 부산 해운대구에서 신원불명의 남성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주변에 가족이나 지인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무연고자로 처리해 공동묘지에 매장했습니다. 수사팀은 그 무연고자의 신원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부검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 남성의 나이와 체격이 김민수와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는 오래된 상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힘든 노동을 했던 것 같은 흔적들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남성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작은 종이였습니다.
그 종이에는 한국어로 엄마 미안해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글씨체는 어린아이의 것 같았지만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마치 어릴 때 쓴 편지를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수사팀은 그 무연고자가 김민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화장된 상태라 DNA 검사는 불가능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 남성이 사망하기 전 어디에 살았는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27년을 기다린 끝에 찾은 것이 죽음이라면 어떤 기분일까요?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그 남성은 사고 전 몇 달간 부산 감천동의 한쪽 방에서 혼자 살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주로 밤에만 활동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해를 끼치지는 않아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쪽 방을 조사한 결과 놀라운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벽에는 중동중학교 2학년 3반 학생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해 미안해 라는 글씨가 반복적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사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방 한쪽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1994년 중동중학교 실종 사건에 관한 기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찾는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박영희 씨가 아들을 찾는다는 기사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책상 서랍에서 발견된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는 박영희 씨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살아있어요. 하지만 엄마를 만날 수 없어요. 저 때문에 친구들이 죽었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민수는 27년간 살아있었지만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편지에 따르면 1994년 그날 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랬습니다. 학생들은 잠든 것이 아니라 음식에 든 수면제에 의해 의식을 잃었습니다. 담임교사 이정호가 저녁 식사에 수면제를 넣었던 것입니다. 이정호는 인신매매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학생 한 명당 거액의 돈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부담임 김선영과 학부모 도우미들도 모두 공범이었습니다. 그들은 학생들을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후 트럭에 실어 부산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김민수가 수면제의 효과가 약해서 중간에 깨어난 것입니다. 그는 친구들이 트럭에 실려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잠든 척하며 숨어 있었습니다. 이정호는 민수가 깨어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학생들은 배에 실려 떠난 후였습니다. 이정호는 민수를 죽일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놓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민수를 조직에 넘겼습니다. 조직은 민수를 다른 루트로 해외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이 자신 때문에 끌려갔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만약 자신이 깨어나지 않았다면 친구들과 함께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민수는 10년간 동남아시아에서 강제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한 국제구호단체의 도움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버리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민수는 중국에서 10년, 러시아에서 5년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는 항상 가짜 신분으로 살았고 누구에게도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어머니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박영희 씨의 인터뷰 기사를 본 것입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면 친구들의 죽음이 더욱 의미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몰래 한국에 들어와 어머니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만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2020년 민수는 부산 감천동의 쪽방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어머니의 집 앞을 지나다녔지만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친구들의 이름을 벽에 적으며 그들에게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점점 정신적으로 무너져 갔습니다. 27년간의 죄책감과 트라우마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마지막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겠어요. 2021년 1월 민수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처리했지만 실제로는 자살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죽기 전 자신의 뼈 조각을 가묘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유언을 들어준 것입니다. 수사팀은 민수의 편지를 바탕으로 1994년 사건의 진실을 재수사했습니다. 담임교사 이정호는 이미 2010년에 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부담임 김선영은 미국에서 찾아냈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나머지 41명의 학생들은 대부분 동남아시아에서 강제 노동을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는 병으로, 일부는 사고로, 일부는 탈출을 시도하다가 죽었습니다. 현재까지 생존자는 이진우와 최동혁 2명뿐입니다. 박영희 씨는 아들의 진실을 알게 된 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이 27년간 살아있었다는 기쁨과 함께 그가 혼자서 그런 고통을 견뎠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찾았다면 살아서 만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후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영희 씨는 이제 진실을 알았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친구들을 잊지 않았고 자신의 생존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민수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들을 아끼고 책임감이 강했던 민수의 성격 그대로였습니다. 박영희 씨는 민수의 진짜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41명의 친구들을 위한 추모비도 세웠습니다. 매년 10월 13일 그녀는 그곳에서 아이들을 위한 추모제를 열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평안히 쉬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신뢰했던 교사가 학생들을 팔아넘겼다는 사실, 그리고 27년간 한 어머니가 아들을 찾아 헤맸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동시에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했습니다. 박영희 씨는 이제 70세가 넘었습니다. 그녀는 남은 생을 실종 아동을 찾는 일에 바치기로 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가족들을 돕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민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아직도 어디선가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갑자기 사라진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어디선가 여러분을 그리워하며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 들려주세요. 모든 이야기에는 끝이 있고 모든 기다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